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좀 깊이 있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함께해 주실 김남일 한겨레 정치팀 기자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와 2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리하시면 됩니다.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세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분이 방송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셔츠를 참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일하는 남자가 셔츠 이렇게 반쯤 접었을 때 멋있어 보인다면서요? 네, 방송 욕심을 표현한 겁니다. 저희 김남일 기자 보세요. 지금 이 와중에도 지금 못 걷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김승원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코너입니다. 중증 검찰센터고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저는. 예, 네. 처음 나오신 걸 다들 알고 계시고. 민주당에 지금 검찰개혁 토론회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예. 검찰 인사가 지금 난 부분을 두고 네. 설왕설래 여러 말들이 예. 많던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인사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 농림부 장관 유임시켰듯이 좀 일 잘하는 검사들을 유임시킨 거 아니냐. 예.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윤석열 정부 때 탄압을 받았던 검사 친구들이라든가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다. 그렇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대검의 2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대검 차장의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올라갔고 예.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전 북부지검장 그리고 그렇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예. 성상원 대전지검장이 또 부임했습니다. 법무부 또 기조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인사가 났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김성훈 의원도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남일 기자께 이걸 좀 여쭤보죠. 어떤 우려의 목소리고 누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지 좀 정리가 되잖아요. 보면 약간 색깔은 이제 그렇게 센 분들은 아닌데 예. 일단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진우 하면 기획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안검사 출신인데 공안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한 거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노한균 고대 출신 노한균 검사장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옛날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요.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특수나 이런 쪽을 피해가다 보고 그 와중에서도 좀 이렇다 할 큰 사건들의 연루가 안 됐거나 결정 과정에 연루 안 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이제 어쨌든 다들 아시겠지만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특히 검사 인사 관련해서 고위직 인사야 저 대통령실과 다 이게 협의가 돼서 한다지만 사실 검찰국장이면 한 차장 이하, 부장 평검사 인사는 사실상 검찰국장이 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 이 성상원 이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송경호, 성상원 딱 하면 약간 한동훈 라인이라고는 하긴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저 송경호하고 성상원 다 이제 같이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라인이거든요. 예. 그리고 게다가 한동훈 현대고, 송경호 중동고, 여기 성상원 영동고, 이 강남 8학군 강남 도련님 검사들이에요. 이게 딱 그러니까 일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뭔가 이 검사로서는 약간 뭔가 이 잔머리 굴릴 것 같고 약간 어지지 않은 느낌이 있는 분들인데 사실 그거 외에 성상원 영동고는 사실 약간 저런 것도 있어요. 약간 검찰 내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성상원 영동고인데 지금 법무부 차관 대신 이진수 영동고죠. 예. 이 두 분이 영동고 검사장 승진한 게 윤석열 정부 때인데 그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영동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동고 사실상 이시원 라인이다라는 걱정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시원은 또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고. 우리가 충암부만 걱정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쨌든 여러 판단을 했겠죠.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조국혁신당 같이 뭔가 좀 걱정하는 분들 목소리도 세게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고요. 예. 그 내용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 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단대부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 강남 8학군 쪽이고 정진우 고등학교 어디 나온지 그렇게 잘 알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북부지검장 있을 때 그 태양광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수사를 했는데 그 밑에 물론 김영철 차장이라고 예. 오빠 검사 김영철이가 하긴 했는데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오빠 검사가 그 장시호 씨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영철 우리 탄핵 대상이었던 피의자를 제가 듣기로는 오전 오후로 해서 60몇 번 넘게 소화하고 이제 불러 조지는 그 스타일. 그다음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참고인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견디다 못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많이 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있다. 그런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될 건데 그 수사에 어쨌건 북부지검 검사장으로서 그 관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만 그래도 이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스타일이다. 그냥 뭐 크게 색깔 없고 그냥 열심히 시키는 일은 잘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세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네 건가요? 봉욱 뭐 아니면 그 이태영 민정비서관인가요? 그 두 분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지켜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어때요? 그 이 검찰 인사라는 게 변호사들이 생활하는데도 뭔가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사가 나면 바로 인사 배치표부터 보고 네. 저희 담당 검사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나 모를 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긴 합니다. 아, 물론 어떤 도움이 되진 않지만 혹시 저 강남 파락군인가요? 저는 이제 목동입니다. 아, 목동이십니까? 네, 이준석처럼 목동 기지입니다. 야, 이게 또 복잡해지네. 예.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검찰청을 없애고 네네.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검찰청이 없어질 건데 네. 검사 인사를 이렇게 우두두둑 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름만 또 이제 공수청으로 바뀌면 그 앞에 다 이제 예. 공소 누구 이렇게 또 바뀌겠죠. 검찰국장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문정 검사가 이제 동부지검장이 됐는데 네네. 뭐 예를 들자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된다면 네네. 그럼 동부 지방 공소청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어. 네. 근데 그것도 있고 그 법안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까지 잡혀 있는 예, 것이니까. 그 유예기간 동안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말씀드린 동부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 마약 그 인천 세관 마약이나 이런 부분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 들었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 관련한 그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가 조작하면 이제 패가망신한다라는 드라이브 금융사건은 남부지검에 다 예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핵심인 요직에다가는 이제 코드 인사를 좀 하셔서 이제 그 본인들이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예.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게 검찰총장인데 지금 3명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환 27기, 그다음에 박세현 지금 특수본부장 예. 29기, 그다음에 이정현 검사 28기 예. 3명인데 정상훈 아이고. 또 박세현 검사는 현대고 라인이에요. 한동훈 후배. 예, 한동훈이 그 수원지검의 김유철 검사라고 거기도 현대고거든요. 현대고 검사가 많네요. 현대고가 의외로 또 예, 권력의 좀 예, 맛을 좀 들인 것 같습니다. 어허. 근데 이 김효철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그 세게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까지 수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박세현 검사가 함합형에 오른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두 번째는 주영환 검사가 27기인데 이 사람 또 휘문고 라인입니다. 이게 강남 또 파락군이 많네요. 아, 자, 이거 문제 있네. 예, 예. 교육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휘문고 라인 심우정 후배. 예. 아니 심우정이 선배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심우정이 예. 선배겠죠. 근데 주영환 검사는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결혼식 때 사회를 본 그런 또 그 친밀감이 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어찌어찌해서 이제 그때 기조실장도 맡고 문재인 정부 때 중용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래서 이제 탄압을 받았죠. 대구지검으로 좌천되고 바로 이제 옷을 벗었는데 예.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죠. 휘문고 라인이고 또 심우정과 같은. 아니 그 검찰 국민이고. 내에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싹 빼면 어때요? 원래는 검찰 라인은 순천고가 제일 많습니다. 순천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순천고 어. 라인이 고위직에 많았는데요. 거기들은 다 옷 벗었고 숫자로는 대원외고가 또 많습니다. 대원외고. 대원외고가 예. 이게 그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런데 점점점 젊은 강남과 검사들일수록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들이 더 많아집니까? 저희 그 명덕외고만 하더라도 그 아, 명덕 나왔어요? 예. 어. 법조동문회 야, 임명록이 이거. 엄청 많더라고요. 예전에 15년 전쯤에 그 이제 대원외고 출신 이제 처음 법조 예. 선배가 누가 서초동에서 내 밑으로 모여하면 서초동에 한 200명이 그 법원 검찰에서 모일 수 있다 할 그래요? 정도로 예. 아니 네, 외고를 대원외고가. 나왔는데 왜 법조인이 됩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건 교육 개혁이 먼저입니다. 교육 개혁이 근데 어쨌든 그 답답하네요. 검찰총장 말씀하셔서 하는 건데 검찰 개혁에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이죠. 이 그 검찰총장이 어떤 톤으로 검찰을 갖다 이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참여정부 때 보면 사실 이제 강금실 장관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예. 개혁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참여정부 때 제대로 안 됐던 거는 법무부 갔더니 검찰 출신 그 법무부 참모들의 그 어마어마한 페이퍼웍에 강 장관이 그만 녹아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그렇게 됐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사실은 그 숨어있던 어마어마한 권력력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 페이퍼웍에 한번 속아보고 숨어있던 어떤 권력력에 속아보고 해서 속을 때는 다 속았으니 이제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제 쉽게 속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대통령의 어떤 검찰 인사나 이런 거에도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뭐 방심은 하면 안 될 것이고 여러 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어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나와도 아무도 부인 안 하는 게 사실 되게 황당하고 서글픈 일이잖아요. 예,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검찰 얘기를 듣다가 이 고등학교 얘기를 집중하게 됐는데, 사실 검사가 된 이후에 그들의 이력을 우리가 주로 보잖아요. 그런데 검사들끼리는 이 고등학교 어디 나온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맨날 동문 모임하고 예, 모르겠더라도. 술 먹고 대학은 으쌰으쌰하고. 거의 한 몇 개로 좁혀지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더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 뭐 서울대 출신들, 뭐 어디 출신들 이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외고 나온 사람들 저 로스쿨 못 가게 해야 돼요. 저는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큰일 날 사람이네. 아무튼 지금 이런 모든 게 그만큼 사사로운 라인과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검찰 개혁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검사들이 어떤 태도로 이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는 시점에 작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의 결론은 예. 검찰총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주요하게 지금 봐야 된다. 3명 중에 예. 그쪽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정현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나마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검찰 내부에서 아닙니다. 민주당 윤석열 때 탄압을 고생하셨던 받았던 사람들이 분들이 그래서 이정현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래도 그 검찰총장이 이런 걱정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선일보는 기대를 보니까요.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 된 것을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비토를 놓는 것처럼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 일은 잘 안 하고 외부 활동만 주로 해놓고 그리고 검찰의 어떤 위계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놓고 저렇게 영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배들이 뭘 배우겠냐 뭐 이런 식의 취지였어요. 조선일보가 반대하면 그대로 하면 아주 좋은 그대로 하면 실제로 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마치 이문정 검사님이 뭐 뿔 달린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제 동기 라인 때나 저희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공연하게 SNS에 검사들이 그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부에서 개혁이 되고 그만큼 비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가 비판했다면 잘한 인사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검찰 개혁성 입장에서는 뭐 임종 이제 검사장을 의심할 이유는 없고요. 워낙 그 내부에서 외롭게 힘들게 오랫동안 싸워 오셨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잘하시겠지만 더 잘하시라는 어떤 고언의 차원에서 드린다면은 아마 어쨌든 이제 지금 이문정 검사의 어떤 과거 이력 보면 이제 충주지청 부장검사하고 이후에 중경단들을 쭉 한 게 그 한 6년 전 부장검사 하시고 사실상 어떤 밑에 저 부하검사들을 데리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했던 경험은 없거든요. 그게 인사 불이익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조직관리 할 수 있겠냐. 다만 이제 동부지검이 이게 서울 4대지검 중앙지검 빼고 이제 동남북서라고 원래 서열이 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동부가 제일 선임 저건데 이제 그건 되게 약해졌죠. 이제는 뭐 남부가 중요한 수사기관이 되고 했는데 어쨌든 선임 전통적인 선임 저 검찰청인데 이제 가서는 아마도 그래도 저 이문정 검사장이 기존처럼 하시기는 어렵다. 이제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이제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결정을 해야 되고 검사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아마 당연히 이제 그 본인이 가시면 그 보직에 맞춰서 본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을 바꾸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조직에서 회사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듣는 때 선배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 너도 너 같은 후배 한번 만나봐. 이게 가장 큰 저주이자 충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 이문정 검사가 이제 이문정
또 다른 제2의 이문정 같은 검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한번 거기서 이제 일합을 거르시고 누가 이길지는 한번 해보시되 어쨌든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책임지는 자리가 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남일 기자는 그 본인 같은 후배를 만났습니까? 한번 패고 싶은 후배를 여러 번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를 강단 있고 기계 있는 걸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미진진한데요. 아니 근데 저 조금 다른 건데 예. 이 사임하는 검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제 조폭 대장으로 비유하면 행동대장들. 이진동 차장부터 쭉 나가는. 네네. 이제 행동대장에 보면 이제 신봉수, 김유철, 송경호, 그다음에 행동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백신, 박상용, 어미준. 아 진짜 이게 추억의 이름들이네. 네네. 예. 다 이 탄핵 대상들이었던 이 사람들 이제 사표 뭐 이건 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수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수사 대상이고 징계받을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기 발령시켜서 법무연수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냥 예.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서 그게 수리가 되면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뭐 연금 문제, 변호사 개업 문제, 이게 정관으로 인정받는 문제 모든 것들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징계 이후에 뭐 수사를 받든지 뭐 그 이후 상황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뭐 이게 이익과 불이익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한 징계성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전국 대표 법관회의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강단 있는 판사가 없는가. 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 아니 이문정 검사 같은 뭐 10분만 있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기사들 중에 그런 게 많았어요. 뭐 예. 판사다운 결론. 네. 판사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닌데요. 아니, 최후의 인권 보루 그러니까 지키는 그러니까 5개 기관이고. 안건을 해놓고 5개 다 부결시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자와 저렇게 하자가 부딪히는 건데 서로 부결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네. 그 후배 판사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후배들이죠. 예. 네네.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결론을 갖고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그냥 하니까 재미없네. 저 네네. 카메라거든요. 예. 예. 영상 편지. 영상 편지. 후배 판사들에게. 예. 아무튼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부의 독립이고 법관의 독립인데 그거는 스스로 강단과 기계를 갖고 수틀려면 난 옷 벗겠다 그런 기계가 있어야지. 판사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그냥 단순한 공무원도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보루하는 최후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좀 우리 김병로 대법원장님이라든가 좀 옛날에 강단 있는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중한데? 야 이놈들아 이거 한마디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제가 법무관으로 법원행정처 대법원 예. 법원행정처에 있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판사님들이 스스로를 정말로 절제를 많이 하시고 뭐 오해 살 만한 행동 안 하려고 정말 스스로를 거절을 예. 엄청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그 농단으로 인해서 사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원래 판사님들이 하시던 그 보수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그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검열했던 그 모든 쌓은 공이 그냥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판사 특유의 그 보류하는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스스로 개혁하거나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밖에서 칼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판사분들이 그 판사들끼리 대화 나누면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 판사들끼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구의 이름 뭐 조희대, 지귀현 이렇게 특정 이름을 안 대더라도 본인들끼리 그 안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큰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본인들 전체 조직의 어떤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라면 결정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바뀌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열린 공간에서 더 많은 직능군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온라인 회의 자체의 한계라고 지적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 켜놓고 딴짓 하셨던 예, 분들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어쨌든 뭐 어떤 사안이 판결을 할 때 사실은 뭐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을 예. 써놓고 갖고 온다 할 정도로 미리 준비가 철저하신 분들인데 이제 과거 이제 전국 법관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수원에 다 같이 전국에 모여서 그러니까요. 100명 가까이 모여갖고 오프라인으로 서로 눈치도 보고 표정도 보고 조판사는 어떻게 할까 막 서로 하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마치 피고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거 봐가면서 정말 저 양반 거짓말하네 이런 거 서로 판단해가듯이 어떤 그 공간의 분위기로 판단하는 게 있는데 각자 그냥 저기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줌으로 연결돼서 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회의의 밀도나 긴장감이나 어떤 오늘 뭔가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였으니 반드시 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이건 전혀 아니고. 없고 예. 그냥 모이자 해서 하고 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딴짓 할 수도 있고 안에서는 다리 떨면서 계속 그렇죠. 뭐 예. 클릭하고 있을 수도 분명히 있고 반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크게 좀 어떤 형식상의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뭐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계속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시간들을 함께 다 바라보고 있는 게, 그 중에서도 이제 3특검에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원 의원께서는 뭐 여러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하시거나 네. 의견 내실 때 보면 그 특검에 여러 현안들이 있으니까 뭐 네. 그 중에서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했던 김건희 특검 내의 내용, 그러니까 네, 네. 공천 개입, 뭐 혹은 선거비용 초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네. 조작, 네, 네.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가장 일찍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게 8월 초. 8월 원래 3일, 4일로 제가 생각했는데 거기 특검법에 예. 그 수사가 개시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정지된다. 예, 예. 그 조항이 있어서 다행히 그 뭐 8월 달 공소시효가 종료되지는 않고요. 어쨌건 핵심은 윤석열이 선거 관련해서 첫 번째는 대선 비용을 초과 지출했다. 그 부분. 근데 예화랑까지 합치면 아마 10억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사설 사무소가, 선거 사무소가 있었다. 제2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요. 예. 네, 당선 무효형이 나올 만한 예. 충분한 사유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론 조작해서 예. 본인이 대선 후보도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명태균과 연결된 예, 이 그렇습니다. 내용이고요. 그 두 예. 가지를 기소하면 윤석열이 이제 당선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393억 원인가요? 예, 394억 선거 원.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분열과 해체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이 어떤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다고는 보겠지만 대선에서 네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없었죠. 크죠. 근데 이제 검찰과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그랬었죠. 예. 그걸로 예. 그 뭐야 뭐 누굴 알았냐 몰랐냐 허위사실 유포 예. 가지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 갖고 집행유예 1심에서 나왔잖아요. 음. 근데 그게 만약에 유죄가 됐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400억을 토해내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정말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똑같은 그런 그걸 그대로 지금 예, 돌려서 돌려주고 예. 싶다. 예, 공평하게. 음. 네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당선 무효가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굉장히 거죠. 없어지죠. 당선이 그럼요. 된 게 아니니까. 네, 중앙지법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걸어서 재판에 출석하게 되시겠죠. 아, 이게 주차에 예민하더라고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고 중앙지검에 가서 재판하시는 분들은 그 주차에 굉장히 예민한 거기 것 같아요. 엄청 힘듭니다. 어. 거기 시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 본인은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날은 매일이 법원에서 옵니다. 그렇죠. 오늘 혼자 파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 알아서 걸어와라 이렇게. 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주차도 본인이 하셔야 아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지금 당선 무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정의 실현. 그러니까 이게 어. 국민의힘 선거보전 비용 이게 만약 이 얘기 나왔을 때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 국민의힘이 이거 토해내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 같이 이걸로 서로 퉁치자고 할 거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서로 선거 비용 보전하자. 그런 데서 돌려주지 않는 걸로. 그런 데서 정치 복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선거 비용 예. 협치로 퉁치는 걸로. 아니, 우리 김성원 의원께서는 그 어제 예결위가 있었고 예. 여기서 외교부 차관 상대로 이제 질문을 하신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캄보디아 ODA 사업 ODA,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시중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통일교 쪽에서 네네. 건진을 통해서 로비가 뭐 들어간 거죠. 다이아 목걸이네 뭐 샤넬백이네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 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일련의 로비가 작동하여 네. 이 관련된 예산들도 갑자기 확 올라가고 확 올라갔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돈들이 이렇게 쓰인 이후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관계로 드러나는 거라면 그 로비를 통해서 통일교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또 제3자가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슈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네네. 벌어졌다면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에요. 심각하죠. 이 외교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굉장히 속편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그 외교부 차관도 왜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이 돈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성이 되고 쓰여지는지 자네들은 모르겠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고요. 검증할 방법이 없다. 네네. 야, 이게 그러면 해먹기로 마음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돈덩어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이어트고. 원래 캄보디아 ODA 예산이 뭐 1,700억, 2,000억 정도였다가 이게 2025년도에 4,300억으로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가. 예. 근데 그 중에 648억이 이게 지금 그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고 해서 그냥 캄보디아 은행에서 뭐 특정한 사업이 없이 그냥 막 뽑아서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예. 알아서 쓰는 겁니다. 에헤.
나중에 우리나라가 그걸 갖다가 648억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쓸 때 근데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어떤 특정 세력과 연계가 된다면 648억을 여기저기다가 막 뽑아 쓰고 증빙 자료 없이 그냥 딱 끝나는 아까 말씀한 슈킹 하면 끝인 거죠.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통일교랑 지금 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 측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추측에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보니까 이거 괜찮네. 마음대로 뽑아먹을 수 있네. 우리가 먹어야지라고 해서 결별이 된 것이 아닌가.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있겠다. 네네,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다. 도이치 파이낸셜이 그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다른 매체에서 그런 보도도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눈먼 돈을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해외 선교나 이런 것들이 통일교의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교 활동이 아니라 이익 활동 거기에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권력 입장에서는 이용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혼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거고. 이게 캄보디아에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도 648억이 똑같은 같은 형태로 전대차관이 좀 예산이 2025년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의 핵심 라인을 또 대사인가요? 공사로 보낼 그렇죠.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라를 특정하지 않은 이런 전대차관도 250억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나라를 특정하지 않은. 그럼 이제 근데 김건희가 아니면 그쪽에서 어느 나라에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기재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이제 금융 시스템이 좀 부실하고 그렇죠. 거기 이제 어떤 뭐 정권이 좀 뭐랄까요, 이제 뭐 독재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관리하기 쉽고. 맞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야, 이건 무슨 영화 같은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전산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뭐 옛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기로 써서 쑥 빼먹으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고속도로나 주식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이게 참 열받는 게 이게 윤석열이가 2024년도에 우리 R&D 예산 깎았죠. 5조 삭감할 때 이 ODA 예산을 2조를 늘렸거든요. R&D는 깎고 ODA는 늘렸다. 근데 그 ODA 예산 중에 그 집행에 나중에 왜 여기다가 ODA를 주는지 또 나중에 이게 검증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특검에서 밝혀야 될 내용들인 건가요? 아마 관련 사건으로 특검이 밝혀야 될 내용이고 특히나 캄보디아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 내용 중에 또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정구승 변호사 계시니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명태균 사건의 이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시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다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자료 제공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가장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주목해서 보시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전체로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직접 김건희 씨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수사기관이나 상설특검 아니면 또 다른 뭐 특검함이 통과된다면 그걸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제 추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잊혀질까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 특히 뭐 하와이에 계셨던 분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왜 얘기를 못해요? 저 변호사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좀 무서워서. 아니 아까 1부에 나왔던 오윤혜 씨도 고소고발을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계 있게 하세요. 강단 있게. 아니 그게 판사들한테는 좀 그래요. 네, 아무튼 지난번에 뉴스라이브에 출연했었던 문건일 변호사가 한 달 동안 하와이에 계셨던 분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거의 분석을 해서 거의 이제 수사팀에게 넘기기만 하면 될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잊혀질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부분은 조금 대중의 관심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 박정훈 대령님 재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정훈 대령님이 임성근 관련해서 수사했던 기록이 재판에 이제 증거로 올라와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수사를 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박정훈 대령님께서 정말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장병들이나 장교들에 대한 진술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참 수사가 잘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겠다. 이제 메인인 결국에는 3부와 연결됐던 이제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 가 계신 그분과의 이제 제보를 김규현 변호사 얘기하는 그 이름도 말을 못해요. 답하네. 김규현도 고소한대요?
자꾸 텔레그램으로 자기 거기 있는 거를 공표를 하면 안 된다. 보안 사항이다. 뉴스에 엄청 나오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계속 혼내셔갖고. 그렇군요. 그쪽 3부와 연결된 그 구명로비 라인이 결국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 항명수사에 개입한 이제 군검사 라인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실 어떠한 기능을 각각 했는지가 밝혀지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이 특검 오늘 현판 달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간중간 정리가 제법 잘 돼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박종훈 대령의 수사 내용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시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팍팍 줄여가면서 그렇죠.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박정훈 대령은 수사 기록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최혜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군인들 병사들을 다 인터뷰해서 진술로 만들어놨고요. 정말 멋진 우리 군인이시고 수사관이고 거기가 진짜 멋쟁이 해병이네요. 네, 진짜 멋쟁이 해병입니다. 네. 아니 보면은 사람이 진짜 멋있어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서 들어갈 때 저도 그 같이 갔는데 이렇게 그 멋진 그 풍모를 기운을 나타내는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고 해서 그랬었죠. 그게 한 무기징역 이상이죠 다. 그 범죄로 인지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구속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국방부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있는데 군 검찰단 계속 우리도 군 검찰단에 이제 그 김동혁 저는 김동혁입니다. 이름을 다들 말을 김동혁 단장 굉장히 의심받고 있고요. 그 수사 대상이고 외부에서는 고석 그 그렇죠. 당협위원장 육사 출신 용인에 출마했던 네. 그 사람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시원, 그다음에 주진우, 그 라인 다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니까 시원시원하잖아요. 자,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김동혁 말고. 자, 아까 하와이 갔던 분. 하나. 시작. 홍준표. 야, 이렇게까지 어렵나? 홍준표 전 시장, 대구시장님. 정계 복귀 메시지 비슷한 걸 요새 또 내고 있어가지고. 바로 고발 들어오겠네요. 그분은 이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김남일 기자가 단독으로 썼던 내용 요거까지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관저에 있었다는 그 유령 건물. 그 대통령실에서는 창고라 그랬어요. 작년 국회 국정감사 때 이제 창고라고 했었죠. 근데 뭐 여기가 골프 연습장, 정황인 내용들 그리고 뭐 수영장 하여튼 여러 요상한 시설들 이름이 계속 거론됐었는데 먼저 KBS에서는 관저에 골프 연습장 도면을 입수했다. 경호처의 전 간부가 골프 연습장, 휴게실, 대기초소, 체력 단련실 등으로 이 해당 시설을 설명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 김남일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이런 시설을 짓거나 어쩌고 했으면 그 비용을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돈이 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스크린 골프 건물을 지었잖아요. 70제곱미터짜리. 근데 이제 그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때 관저 감사 대상 되는 게 관저 이전해서 각종 시설물 공사 예산은 다 받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싹 빠졌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이게 경호처가 우리 돈으로 지었다. 아니 근데 너희들은 지금 저 관저 이전 비용도 없어갖고 뭐 행안부 예비비까지 땡겨온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지어 했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뿅하고 1억 3천만 원짜리 현대건설과 계약한 계약서를 내면서 총액만 나오는. 근데 그 계약서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 근데 그게 골프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골프 시설이냐? 뭐 골프 초소에 뭐 여기서 건물에서 뭐 경비를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용도는 골프 시설 아니냐 했는데 그랬더니 국회 나와서 뭐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이 했던 말은 검토는 했는데 아니다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근데 이제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1억 3천만 원짜리 계약서 경호처가 숨겨서 공개한 계약 내용 중에 5천만 원짜리 그 관저 정문 쪽 초소 리모델링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초소 리모델링. 그러면은 이게 간단한 산수를 하면은 8천만 원이 비는 거죠. 아니요, 8천만 원이 정말 산수. 8천만 원이 건물 스크린 골프용 건물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우리가 창고라고 얘기했고 유령 건물 거기에. 그러니까 애초에 1억 3천만 원짜리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5천이 빠지니까 8천이네. 그러면은 니들은 애초에 1억 3천이라 그랬잖아. 5천 뭐야? 했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간 게 이제 감사원에서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감사원장 직무대행할 때 올해 1월달에 이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던 사안이 이거보다 돈이 더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업자
애초에 이 공사를 갖다 맡을 뻔했던 업자한테 최초 떨어진 견적이 공사비가 1억 8천이었어요. 건물만 안에 골프 시설 빼고. 예.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 지금 5천짜리 그 초소 리모델링 비용 빼면은 8천이잖아요. 경호처 예산.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는 건 초소에 5천만 원 들였다는 거 말고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고지를 따지면 경호처 예산 8천만 원 들어갔다고 치면 나머지 1억이 지금 도대체 1억 8천짜리인데 니들 돈을 8천만 쓰게 나왔잖아. 아니 근데 여기서 국정원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1억의 이제 자본 출처가 하나는 이제 현대건설 쪽이 대납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1992년인가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본관 지으면서 이후로 30몇 년간 계속 청와대 쪽 건물 계약을 경호처랑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하다 편의도 봐주고 뭐 돈 금전거래 과정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대납을 해준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굳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최근에 그 감사 재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하도 국회에서 니들 이 엉터리를 해왔으니 다시 해라 해서.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월 10일에 저희가 이제 저 한겨레에서 또 보도를 해서 이거 이상하다 니들 이거 뭐 저기 감사원에서 니들이 수사 요청했다 검찰에. 그래서 검찰이 실제로 이상하다고 봐서 지금 수사를 개시했다 하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 자금 추적을 한 것 같아요. 감사원이 이게 엎어놓고 있다가 왜냐하면 그때쯤 이제 민주기 특검에서 이거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이거 특검까지 하다가 우리 감사원 큰일 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뒤늦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뭔가 국정원의 돈, 아니 국정원 돈이라고 하면 국정원 특활비 정도겠죠. 이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한 2, 3주 전쯤에 한번 이 감사원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감사위원 할 때 최재해 그다음에 유병호, 최달령한테 시달렸던 그거 아닙니까? 그 타이거파. 그다음에 제대로 감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좌천당하거나 지금 병가내고 지금 쓰러져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까지 다 밝혀내서 그때 감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참 일이 많네요. 작년에 국감 때 법사위 민주당 간사셨는데 그때 관저 여러 가지 좋은 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저건 아마 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마 스크린 골프 시설이 들어간 거라면 그 골프존이나 뭐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회사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그쪽하고도 이건 연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뭐 건물까지 왁구를 잡아놨는데 뭔가 안에 이제 뭐 시설은 다 뭐 이것까지는 그게 한 대략 한 5천 정도 된대요. 근데 또 그거 한번 들여놓으면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라이선스 비용 같은 게 들어가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지금 실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걸 뇌물로 보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 아까 뇌물 구조가 되는 게 초과되는 아까 1억 부분은 이제 만약 현대건설이든 아니면은 만약 국정원 돈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이거는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이 되는 게 이게 예전에 박근혜 때 그대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한 것들이 국고 손실하고 일부는 한 2억 정도 뇌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여기 유죄 인정되고 전직 그 국정원장 3명 유죄 떨어지고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만약에 아까 전에 앞에 말했던 그 8천만 원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 횡령이나 아니면 이것도 뇌물이 되는 거예요. 김용현의 윤석열에 대한 뇌물. 왜냐하면은 경호처 예산은 경호시설에만 써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에 골프시설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8천만 원은 왜 김용현이 왜 이걸 지어줘? 저 잘 봐주세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어떤 대가가 그러니까 있느냐. 김용현의 윤석열에 대한 뇌물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국방부 장관 되잖아요. 뭐 인사청탁 뇌물로도 볼 수 있겠죠. 골프장 지어주고 장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게 위증까지 감수하면서 숨겨야 했다는 건 골프장 외에도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난 게 골프장이지 그 외에도 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대통령 관저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반려견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추정되는 뭐 그런 게 있질 않나. 비엔날레 한국관 같은 느낌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조용. 왕자도 있고. 이거는 현대미술의 초호화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수돗물을 몇백 톤을 써 거기서. 희한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분재도 들어갔다는 증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 없이 진행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슈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뇌물뿐만 아니라 횡령도 좀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뭐 하나 그냥 이 건에서 이제 내곡동 쪽에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어떻게 그런 또 동산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 뭐 이제 모를 일이죠. 언제나 특수활동비는 특수하게 돌아다니니까. 그렇습니다.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다 밝혀내야 된다라는 것까지 짚으면서
오늘 방송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김성원 의원 다음 일정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무려 5분을 초과해서 앉아 계셔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세 분, 김성원 의원 그리고 또 김남일 기자, 우리 정구승 변호사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죠.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